아바마마, 아바마마. 할아버님, 아버지를 살려주십시오. 전하께서 제 아비를 버리시면 소자는 누구의 아들이 되옵니까? 11살 아들이 대전 앞에 엎드려 울부짖었습니다. 그날 저는 그 아이의 손을 잡지 못했어요. 아무도 내게 묻지 않았습니다. 왜 말하지 않았느냐고요. 대신 모두가 알고 싶어 했죠. 내가 옳았는지를. 지금도 그날 오후가 기억나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궁궐 마당은 너무 조용했어요. 사람들은 모두 숨죽이고 있었고 뒤주 앞에 선 건 저였죠. 하지만 그 안에 갇힌 건 제 남편이었습니다. 저는 왕의 며느리였어요. 아들은 왕손이었고요. 그런데 그날 저는 그 어떤 신분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한 사람의 아내였을 뿐이에요. 미친 사람의 아내. 그렇게 불리던 여자였죠. 뒤주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시아버지인 영조 대왕께서 명을 내리셨고 저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어요. 남편이 그 안에서 숨을 쉬고 있는데도 저는 한마디도 하지 못했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침묵이 평생 저를 따라다닐 줄은요. 사람들은 나중에 말했어요. 세자빈께서는 운이 좋으셨습니다. 살아남았으니까요. 정말 지혜로우셨습니다. 침맥했으니까요. 그런데 그게 정말 지혜였을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그저 얼어붙어 있었던 것 같아요. 말을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누구를 지켜야 하는지도 확실하지 않았죠.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아들만은 살아야 한다는 것. 그날 저녁이었어요. 뒤주가 놓인 마당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달빛만 차갑게 내려앉아 있었죠. 저는 멀리서 그걸 바라보고 있었어요. 가까이 갈 수는 없었습니다. 가까이 가면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아들이 제 치맛자락을 잡았어요. 어마마마, 그 작은 목소리가 지금도 들립니다. 저는 아이의 손을 꼭 잡았죠.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아버지가 저 안에 계시다고 말할 수도 없었고 곧 돌아가신다고 말할 수도 없었죠. 그래서 그냥 손만 잡고 있었습니다. 8일이 지나고 나서였어요. 뒤주가 열렸고 남편은 이미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앞에 무릎을 꿇었죠. 울지는 않았어요. 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세자빈께서는 아무 말씀도 없으시네요. 정말 강하신 분이야. 강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말이 나오지 않았을 뿐이에요. 슬픔도 분노도 그 어떤 감정도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 생각만 머릿속을 맴돌았죠. 이제 아들을 지켜야 한다는 것. 그날 밤 아들이 잠든 얼굴을 보고 있었어요. 아이는 아직 어렸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나이였죠. 그게 다행이었는지 불행이었는지는 지금도 모르겠어요. 저는 그날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만은 지켜야 한다고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남편을 지키지 못했으니까요. 아니, 지킬 수 없었으니까요. 그러니 이제 남은 건 이 아이뿐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살아남아야 제가 살아남을 이유가 생기는 거였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에요. 그날 이후로 아무도 내게 묻지 않았습니다.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느냐고요. 왜 남편을 구하려 하지 않았느냐고요. 대신 모두가 말했어요. 저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옳은 선택을 했다고요. 그게 정말 옳은 선택이었을까요?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해요. 저는 그 순간 무엇을 지키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심은 평생 저를 따라다녔죠. 처음에는 그가 그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아니, 그렇게 보지 않으려 했어요. 15살에 처음 만난 사람, 그 사람이 제 남편이 되었죠. 처음 본 날이 기억나요. 그는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총명하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정말 그랬어요. 책을 읽는 모습도 말하는 모습도 모든 게 빛나 보였죠. 저는 그때 생각했어요.
이 사람과 함께라면 괜찮을 거라고요. 혼례를 올리고 첫날 밤 그는 제게 물었습니다. 무섭지 않으신가?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저도 무섭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죠. 우리는 부부가 되었어요. 왕실의 부부였지만 그래도 부부였습니다. 아침이면 서로 인사를 나누었고 밤이면 함께 잠들었죠. 평범한 일상이었어요. 그때는요.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가 기억납니다. 아들이었어요. 의소세손이라 불린 그 아이는 너무 작고 약했죠. 남편은 아이를 보며 울었어요. 기쁨의 눈물인지 두려움의 눈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의 손이 계속 떨리고 있었다는 것만 기억나요. 그런데 그 아이는 오래 살지 못했습니다. 석 달 만에 세상을 떠났어요. 남편은 그날 이후 변하기 시작했죠. 아니, 제가 그때 알아챘을 뿐인지도 몰라요. 이미 변해가고 있었는데 저는 보지 않으려 했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어요. 남편이 옷을 입지 않으려 했습니다. 옷을 가져다 드리면 소리를 질렀어요. 처음에는 그저 몸이 불편한 거라고 생각했죠. 날씨가 더워서 그런가 싶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똑같았어요. 옷을 입으려 하지 않았고 누군가 권하면 화를 냈습니다. 심한 날은 물건을 던지기도 했죠.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어요. 이 사람이 제가 알던 사람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니, 깨닫고 싶지 않았지만 깨달아 버렸죠. 세자빈마마 괜찮으시냐? 곁에 있던 상궁이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지 않았어요. 하지만 괜찮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일을 누구에게 말할 수 있겠어요. 왕세자가 옷을 입지 않으려 한다고 이상한 행동을 한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침묵했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어요. 밤이 되면 남편은 혼자 마당을 걸었습니다. 한밤중에도 새벽에도요. 저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가까이 가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가까이 가서는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남편이 제게 물었어요. 간밤에 누가 왔었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거짓말이요. 분명 누군가 있었소?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눈에는 뭔가 보이는 것 같았어요.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두 번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였습니다. 또 아들이었어요. 산이라는 이름을 받은 그 아이, 훗날 새손으로 책봉된 아이였죠. 남편은 아이를 보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평온한 얼굴이었어요. 이 아이는 오래 살 것 같소? 남편이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아이를 안고 있었어요. 작고 따뜻한 숨결이 느껴졌습니다. 이 아이만은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죠. 무엇으로부터 지킬 건지는 몰랐지만 지켜야 한다는 것만은 확실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의 증세는 더 심해졌습니다. 이제는 낮에도 이상한 행동을 했어요. 갑자기 소리를 지르거나 물건을 집어 던지거나 사람을 때리기도 했죠. 저는 매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말리려 하면 더 화를 냈고 가까이 가면 위험했으니까요. 어느 날 남편이 제게 말했어요. 당신도 날 무서워하는군.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무섭지 않다고 말할 수 없었어요. 정말 무서웠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에요. 무섭기도 했지만 동시에 슬프기도 했습니다. 저 사람이 힘들어하는 게 보였거든요. 밤마다 혼자 마당을 걷는 모습, 아무도 없는데 누군가와 싸우는 모습, 옷을 입지 못해 괴로워하는 모습이요. 그때 말했더라면 달라졌을까요? 시아버지께 말씀드렸더라면요. 세자가 아픕니다. 도와주십시오. 하지만 저는 말하지 못했어요. 말하면 어떻게 될지 알았으니까요.
왕세자가 미쳤다는 소문이 퍼질 거고 폐위될 거고 그럼 우리 아들은요? 세손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또 침묵했습니다. 매번 침묵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옳았는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그때 말했더라면 남편을 살릴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아니면 더 일찍 끝났을지도 모르고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저는 아내였어요. 아내로 살고 싶었고 남편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지킬 수 없게 되어가고 있었죠. 그날 밤 남편이 잠든 얼굴을 보고 있었어요. 잠들어 있을 때만은 평온해 보였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사람 같았어요.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손이었어요. 그냥 사람의 손이었죠. 그때 말했더라면 정말 달라졌을까요? 이 집에서는 감정이 죄가 됩니다. 웃어도 안 되고 울어도 안 돼요. 화를 내는 건 더더욱 안 되죠. 그냥 조용히 가만히 있어야 합니다. 왕실이라는 집에 시집 온 날이 기억나요. 15살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이제 넌 왕실 사람이다. 조심해야 한다. 무엇을 조심하라는 건지 그때는 몰랐죠. 들어와서 알았습니다. 모든 걸 조심해야 한다는 거요. 시아버지 영조 대왕께서는 엄한 분이었어요. 아니, 엄하다는 말로는 부족하죠. 무서운 분이었습니다. 그분 앞에 서면 숨소리도 조심해야 했어요. 잘못하면 큰일 나니까요. 남편은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책을 읽고 있었어요. 시아버지께서 오셨죠. 남편은 얼어붙었습니다. 책을 잡은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무슨 책을 읽고 있느냐? 시아버지의 목소리였어요.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얼어붙어 있었죠. 대답을 못하느냐? 시아버지께서 소리를 지르셨어요. 남편은 그제야 입을 열었습니다. 사설을 읽고 있사옵니다. 제대로 읽고 있느냐? 예. 하지만 시아버지께서는 만족하지 않으셨어요. 계속 물으셨고 남편은 계속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대답을 할수록 시아버지의 표정은 더 굳어졌죠. 그날 밤 남편은 아무것도 먹지 않았어요. 방 안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들어가지 못했어요.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똑같았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남편에게 많은 걸 바라셨어요. 완벽한 세자가 되기를 원하셨죠. 실수는 용납되지 않았고 부족함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세자는 나라의 기둥이다. 시아버지께서 말씀하셨어요. 흔들리면 안 된다. 그런데 남편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남편이 대전에 문안을 드리러 갔어요. 돌아왔을 때 얼굴이 새하였습니다. 손도 떨리고 있었죠. 무슨 일이세요? 제가 물었어요.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것도 아닐 리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묻는 게 허락되지 않는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과 시아버지 사이의 벽은 더 높아졌어요. 말이 통하지 않았고 시선이 맞지 않았죠. 같은 공간에 있어도 멀리 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사이에 있었어요. 시아버지의 며느리였고 남편의 아내였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에요. 시아버지께서는 저에게는 다정하셨습니다. 남편에게 하시는 것과는 달랐어요. 저를 보면 미소를 지으시기도 했죠. 세자비는 현명하구나. 그렇게 말씀하시곤 했어요. 현명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냥 조용했을 뿐이에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죠. 그게 현명해 보였나 봐요. 어느 날 밤 남편이 제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아버지 편이요, 내 편이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어느 편도 아니었으니까요. 아니, 어느 편이 될 수도 없었죠. 이 집에서는 편을 가르는 것도 죄가 되니까요. 남편의 증세가 심해질수록 시아버지의 눈빛은 더 차가워졌어요. 이제는 남편을 보는 것조차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런 것이 어찌 내 아들이란 말이냐. 시아버지께서 중얼거리시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 소리는 남편의 귀에도 들렸을 거예요. 남편은 점점 더 무너져 갔습니다. 아버지의 눈빛이 무서워서, 아버지의 말이 두려워서요. 그런데 피할 수도 없었죠. 왕세자니까요. 매일 대전에 가야 했고 매일 고개를 숙여야 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궁궐 안에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궁녀도 있었고 내관도 있었고 신하들도 있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모두가 혼자였어요. 남편도 혼자였고 저도 혼자였습니다. 아들도 혼자였죠. 왕실의 며느리는 아내일 수 있을까요? 15살에 이 집에 들어올 때 저는 아내가 되고 싶었어요. 그냥 평범한 부부로 살고 싶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서로 인사하고 밤이 되면 함께 잠들고요. 그런데 그게 허락되지 않았어요. 저는 왕세자빈이었고 남편은 왕세자였으니까요. 우리는 부부이기 전에 신분이었습니다. 그 신분이 우리를 갈라놓았어요. 어느 날 저녁 남편과 마주 앉아 있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할 게 없었던 건 아니에요. 말하면 안 될 것 같았어요. 그때 남편이 말했습니다. 당신도 날 무서워하는군.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거짓말 마시오. 눈빛이 다 말해주고 있소.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무섭지 않았습니다. 다만 두려웠죠. 무엇이 두려운지는 몰랐지만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시아버지의 눈빛도 변했습니다. 이제는 남편을 볼 때마다 한숨을 쉬셨어요. 실망한 표정이었죠. 내가 무엇을 잘못했단 말이냐? 시아버지께서 중얼거리셨어요. 잘못한 게 아니었습니다. 너무 많은 걸 바라셨을 뿐이에요. 완벽한 아들을 원하셨죠. 그런데 남편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완벽할 수 없었어요. 이 집이 그걸 허락하지 않았으니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이 집은 아무도 지켜주지 않았어요. 시아버지도 남편도 저도요.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버텨야 했고 혼자 견뎌야 했습니다. 그게 왕실이라는 집의 규칙이었죠. 감정을 숨기고 고통을 삼키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였어요. 왕의 며느리는 아내일 수 있었을까요?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그날 나는 말을 삼켰습니다. 목구멍까지 올라온 말을요. 그냥 꿀꺽 삼켜버렸어요. 그게 제 선택이었죠. 나경원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형조판서의 종이었어요. 그 사람이 시아버지께 고변을 올렸죠. 남편의 비행을 낱낱이 고발했습니다. 여승을 궁에 들였다고요. 밤에 몰래 궁 밖으로 나갔다고요.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았다고요. 사실이었습니다. 아니, 일부는 사실이었어요. 남편은 그때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으니까요. 밤마다 헤매고 다녔고 이상한 행동을 했죠. 그런데 그걸 어떻게 말해요? 세자가 미쳤다고 정신이 나갔다고 말할 수 있었겠어요. 시아버지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세자빈, 그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아요. 네, 전하, 내가 본 것을 말하거라. 저는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시아버지의 눈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세자가 어떠했느냐? 그때였어요. 말을 해야 할 순간이었죠. 세자께서는 아프십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말했어야 했어요. 정말로요. 남편이 아프다고 미친 게 아니라 아픈 거라고 말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다른 말을 했어요. 세자께서는 평소와 다름없으셨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시아버지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어요. 제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아셨을 거예요. 하지만 더 묻지 않으셨습니다. 물러가거라. 저는 물러났어요. 그리고 그 순간 뭔가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들 산을 안고 있었어요. 10살짜리 아이였습니다. 아직 어렸죠.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는 나이였어요. 어마마마, 아이가 물었어요. 아바마마는 어디 계세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그 순간 어디선가 혼자 있었을 거예요. 두렵고 외롭고 아무도 자기 편이 없다고 느끼면서요. 곧 오실 거야. 저는 그렇게 말했어요.
거짓말이었죠. 또 거짓말을 했습니다. 며칠 뒤 시아버지께서 다시 저를 부르셨어요. 이번에는 제 친정 식구들도 함께였습니다. 아버지 홍봉안이 그 자리에 계셨죠. 세자의 일을 어찌 생각하느냐? 시아버지께서 물으셨어요. 아버지에게요. 제게 묻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대답해야 할 질문이기도 했어요. 아버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종사를 위해서라면. 그 말의 끝을 저는 알았어요. 남편을 버리라는 뜻이었죠.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아버지를 포기하라는 의미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말하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아니, 말할 수 없었어요. 침묵했습니다. 또 침묵했어요. 그날 저녁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은 제 얼굴을 보더니 말했어요. 당신도 날 버리는군.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렇다면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소? 말할 수가 없어요. 못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은 다르오. 남편이 옳았습니다. 저는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거였어요. 말할 수 있었는데 말하지 않았죠. 왜 그랬을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두려웠던 것 같아요. 남편을 지키려다 아들까지 잃을까봐요. 그래서 선택했습니다. 아들을 택했어요. 그게 어머니의 본능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비겁함이었을까요? 시간이 흐를수록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남편의 증세는 심해졌고 시아버지의 분노도 커졌어요. 그 사이에서 저는 계속 침묵했죠. 어느 날 남편이 사람을 죽였다는 소문이 들렸어요. 궁녀를 죽였다고요.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실이었어요. 남편은 더 이상 제가 알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이제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기로요. 물어봐도 대답하지 않고 보고도 본 척하지 않고 듣고도 들은 척하지 않기로요. 그게 아들을 지키는 길이라고 믿었으니까요. 윤호월 13일 그날이 왔습니다. 시아버지께서 남편을 부르셨어요. 저는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대전 앞에 엎드려 있었고 시아버지께서는 무언가를 명하고 계셨죠. 뒤주가 나왔어요. 쌀을 담는 나무 괴짝이었습니다. 큰 게 아니었어요. 사람이 들어갈 수 있을 만큼만 컸죠. 들어가거라.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냥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그때 제 아들 새손 산이 달려왔어요. 할아버님, 아바마마를 살려주십시오. 11살 아이가 울부짖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를 잡아야 했어요. 끌어안고 달래고 데려가야 했죠. 그런데 저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어요. 손도 마찬가지였죠. 그냥 그 자리에 서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뒤주 안으로 들어갔어요. 시아버지께서 직접 뚜껑을 닫으셨습니다. 자물쇠를 채우는 소리가 들렸죠.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다는 걸요.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세자빈께서는 정말 지혜로우시다. 아무 말씀도 안 하시네. 저렇게 침착하실 수가. 지혜롭지 않았어요. 침착하지도 않았죠. 저는 그냥 얼어붙어 있었을 뿐입니다. 말을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도 몰랐어요. 남편을 살려야 하는지 아들을 지켜야 하는지도 확실하지 않았죠.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8일이 지났어요. 뒤주가 열렸고 남편은 이미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앞에 무릎을 꿇었죠. 용서하십시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모르겠어요. 남편에게인지 시아버지에게인지 아니면 제 자신에게인지요.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그날 제가 삼킨 말은 평생 목구멍에 걸려 있었어요. 내려가지도 않고 올라오지도 않았죠. 침묵은 선택이었을까요? 강요였을까요?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운 좋은 여자라 불렀습니다. 살아남았으니까요. 남편은 죽었는데 저는 살았으니까요. 운이 좋다는 게 이런 건가요? 뒤주가 열린 날 저는 그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남편의 얼굴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죠. 편안해 보이지 않았어요. 고통스러워 보였습니다. 저는 그 얼굴을 만질 수 없었어요. 만지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아니, 만질 자격이 없다고 느꼈습니다. 세자빈 마마, 누군가가 저를 불렀어요. 저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일어나셔야 합니다. 왜 일어나야 하죠? 그냥 여기 있으면 안 되나요? 남편 곁에 그대로 앉아 있으면 안 되는 걸까요? 하지만 저는 일어났습니다. 그게 제 자리였으니까요. 살아남은 사람의 자리였어요. 장례가 치러졌습니다. 조촐했어요. 세자의 예법도 아니고 그렇다고 평민의 예법도 아니었죠. 어중간한 장례였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직접 무덤까지 가셨어요. 하관하는 걸 지켜보셨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에요. 시아버지의 얼굴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들을 죽인 아버지가 울고 있었어요. 저는 그 눈물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죽인 건 당신인데 왜 우시는 거죠? 슬픈 건 당신이 아니라 저예요. 남편을 잃은 건 저니까요. 그런데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울 수가 없었어요. 장례가 끝나고 돌아왔습니다. 궁궐은 그대로였어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죠. 사람들도 그대로였고 하루도 그대로 흘러갔습니다. 다만 한 사람이 없을 뿐이었어요. 밤이 되면 이상했습니다. 남편이 마당을 걷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문을 여는 소리도 들렸고 헛기침 소리도 들렸죠. 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들 산이 제게 물었어요. 어마마마, 아바마마는 언제 오세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다시는 오시지 않아. 그렇게 말할 수 없었어요. 하늘나라에 가셨단다. 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해한 건지 못한 건지 모르겠지만요. 다만 그날 밤부터 아이는 혼자 우는 법을 배웠습니다. 소리 내지 않고 우는 법을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칭찬했어요. 세자빈께서는 정말 강하십니다. 저렇게 의연하실 수가. 역시 명문가의 딸이십니다. 강하지 않았어요. 의연하지도 않았죠. 저는 그냥 움직이지 않았을 뿐입니다. 움직이면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어느 날 친정 어머니가 오셨어요. 저를 보시더니 한숨을 쉬셨습니다. 이제 그만 잊어야 한다. 잊으라고요. 어떻게 잊어요? 15살부터 함께 산 사람을 어떻게 잊을 수 있나요? 새손을 생각해야지. 맞는 말이었어요. 아들을 생각해야 했죠. 그래서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어머니. 하지만 밤이 되면 생각났습니다. 처음 만난 날, 처음 웃던 얼굴, 처음 손을 잡았던 순간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얼굴도요. 궁궐 안에서 제 위치는 애매해졌어요. 세자빈도 아니고 그렇다고 평범한 여인도 아니었죠. 살아남았지만 반쪽만 살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조심스럽게 대했어요. 동정하는 눈빛도 있었고 경계하는 시선도 있었죠. 어떤 사람들은 저를 피했습니다. 죽은 사람의 아내니까요. 저는 그냥 조용히 지냈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시아버지께서 가끔 저를 부르셨습니다. 새손의 안부를 물으셨어요. 아이가 잘 자라고 있는지, 공부는 잘하는지요. 잘 크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대답했어요. 시아버지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잘 키워야 한다. 그 말의 의미를 저는 알았어요. 아들을 왕으로 만들라는 뜻이었죠. 아버지의 죄를 지우고 깨끗한 왕손으로 키우라는 의미였습니다. 예, 전하. 저는 대답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에게서 아버지를 지울 수 있을까요? 아니, 지워야만 하는 걸까요? 밤마다 아들의 잠든 얼굴을 보고 있었어요. 점점 남편을 닮아가고 있었습니다. 눈매도 입술도요. 볼 때마다 남편이 떠올랐어요. 그게 슬펐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물었어요. 어마마마, 저는 아바마마를 닮았나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닮았다고 말하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이 궁궐에서는 남편을 닮았다는 게 좋은 말이 아니니까요. 아니다. 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넌 할아버님을 닮았어. 거짓말이었어요. 아이는 남편을 쏙 빼닮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할 수 없었죠. 살아남았다는 사실이 언제 죄가 되었을까요? 처음에는 몰랐어요. 살아있다는 게 당연한 줄 알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알았습니다. 제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누군가에게는 불편한 일이라는 거요. 살아있으면 기억하게 되니까요. 기억하면 말하게 되고요. 말하면 진실이 드러나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원했습니다. 제가 조용히 있기를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기억하지 않는 척하기를요. 저는 그렇게 했어요. 조용히 있었고 말하지 않았고 기억하지 않는 척했습니다. 그게 살아남은 사람이 해야 할 일이었으니까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셨고 아들이 왕이 되었어요. 24살의 나이였죠. 아들은 왕이 된 첫날 말했습니다. 과인은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비로소 숨을 쉴 수 있었어요. 오랫동안 참고 있던 숨을 내쉬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가 아버지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지우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이 아이가 아버지의 복수를 하려는 건 아닐까요? 그랬다가는 또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요. 저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조심해야 한다.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고 있습니다. 어마마마. 하지만 아이의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이미 결심한 얼굴이었어요. 저는 그날 밤 남편의 무덤에 갔습니다. 오랜만이었어요. 무덤은 그대로였죠. 당신 아들이 왕이 되었어요. 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제가 잘한 걸까요? 대답은 없었어요.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살아남았다는 것, 그게 정말 운이 좋은 일이었는지 아들은 점점 아비를 닮아갔습니다. 처음에는 눈매였어요. 그 다음은 인매였고요. 걸음걸이도 말투도 모든 게 그 사람을 닮아갔죠. 볼 때마다 남편이 보였습니다. 아들이 24살에 왕이 되었어요. 그날 대전에서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과인은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아이가 아버지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히 말했죠. 그런데 동시에 두려웠어요. 저 말 한마디가 무슨 일을 불러올지 몰랐으니까요. 그날 밤 아들을 불렀습니다. 전하, 제가 말했어요. 아들은 저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마마마 전하라 부르시니 어색합니다. 하지만 이제 전하이십니다.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바마마를 기억하고 싶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기억하라고 해야 할까요? 잊으라고 해야 할까요? 조심해야 합니다. 결국 저는 그렇게 말했어요.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전하께서 복수하실까 봐요. 아들은 한참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말했어요. 복수가 아닙니다. 다만 아버지가 어떤 분이었는지 제대로 알리고 싶을 뿐입니다.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이 아이는 아버지를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단 한 번도 제대로 본 적 없는 아버지를요. 시간이 흐르면서 아들은 아버지의 무덤을 옮겼어요. 초라했던 그 무덤을 수원으로 옮기고 화려하게 꾸몄죠. 혈룡원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 아이가 하려는 게 정말 무엇인지요. 어느 날 아들이 저를 모시고 혈룡원에 갔습니다. 무덤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크고 웅장했죠. 어떻게 보이십니까? 아들이 물었어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좋다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너무 과하다고 해야 할까요? 아바마마께서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결국 그렇게 대답했어요. 아들은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오랫동안 거기 앉아 있었어요. 저도 옆에 앉았죠. 어마마마. 한참 뒤에 아들이 말했습니다. 예, 그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저는 숨이 막혔어요. 언젠가 이 질문이 올 줄 알았지만 막상 듣고 나니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전하께서는 어린 나이였습니다.
하지만 기억합니다. 할아버님께 매달렸던 일을요. 어마마마께서 멀리 서 계셨던 것도요. 아이가 다 기억하고 있었어요. 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요?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전하를 지키려 했습니다. 저를 지키려고 아버지를 버리셨습니까? 그 말이 가슴에 꽂혔어요. 버린 게 맞을까요? 아니면 지킨 걸까요? 남편을 버리고 아들을 지킨 걸까요? 아니면 둘 다 지키지 못한 걸까요? 죄송합니다. 저는 그렇게 말했어요. 아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게 사과하실 일이 아닙니다. 그럼 누구에게 사과해야 합니까? 아들은 무덤을 바라보았어요. 저분께요. 그날 이후 아들은 더욱 적극적으로 아버지를 추승했습니다. 조노를 올렸고 경모궁이라는 사당을 세웠어요. 아버지의 업적을 기록으로 남겼죠. 저는 그 모든 걸 지켜봤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화성이라는 도시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현룡원 근처였죠. 새로운 도시를 아버지 무덤 곁에 세우는 거였습니다. 왜 하필 그곳입니까? 제가 물었어요. 아바마마 곁에 있고 싶습니다. 아들의 대답이었어요. 그 말에 저는 슬펐습니다. 이 아이는 평생 만나지 못한 아버지를 그리워하고 있었어요. 얼굴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아버지를요. 아들의 얼굴을 볼 때마다 남편이 보였습니다. 똑같은 눈빛이었어요.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는 눈빛이었죠. 남편은 아버지의 인정을 원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명예를 원했어요. 둘 다 얻지 못한 것들이었죠. 어느 날 밤 아들이 저를 찾아왔어요. 얼굴이 피곤해 보였습니다. 잠을 못 주무십니까? 제가 물었어요. 꿈을 꿉니다. 무슨 꿈입니까? 아바마마 꿈이요. 뒤주 앞에 서 계시는 꿈입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자주 꾸십니까? 매일 밤 꿉니다. 아들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어요. 전하, 괜찮습니다. 익숙해졌습니다. 익숙해진다는 게 얼마나 슬픈 일인지요. 아들은 왕이 되고 나서도 편안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늘 긴장해 있었고 늘 경계하고 있었어요. 아버지처럼 되지 않으려고 애쓰는 모습이 역력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럴수록 아버지를 닮아갔습니다. 걱정하는 표정도 닮았고 잠 못 이루는 밤도 닮았고 혼자 있고 싶어 하는 것도 닮았어요. 저는 두려웠습니다. 이 아이가 아버지와 같은 길을 가는 건 아닐까요? 아버지처럼 무너지는 건 아닐까요? 전하, 쉬셔야 합니다. 제가 말했어요. 쉴 수 없습니다.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몸이 상합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지 않았어요. 아들의 얼굴은 점점 수척해졌고 눈빛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남편과 똑같은 모습이었어요. 어느 날 아들이 물었습니다. 어마마마께서는 아바마마를 사랑하셨습니까?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어요.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왜 지키지 못하셨습니까? 그 질문에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사랑했지만 지키지 못했습니다. 아니, 지키려 하지 않았을지도 모르죠. 미안합니다. 저는 또 사과했어요. 아들은 한참 저를 보다가 말했습니다. 아니, 어마마마, 잘못하신 게 없습니다. 다만 제가 원하는 건 진실입니다. 진실이요? 그날 정말 무슨 일이 있었는지요? 아바마마가 정말 어떤 분이었는지요?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진실을 말해야 할까요? 아들이 듣고 싶어 하는 진실을요. 이 아이에게 저는 무엇을 남겼을까요? 침묵만 남긴 건 아닐까요? 이제 와서 말한다고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말하기 시작했어요. 붓을 들었습니다. 환갑이 되던 해였습니다. 아들이 제게 잔치를 열어주었어요. 화성에서요. 아버지 무덤 곁에서 어머니의 환갑을 축하했죠.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음악이 울렸고 음식이 차려졌어요. 모두가 웃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웃을 수 없었어요. 그날 밤 혼자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남편의 무덤이 보였어요. 달빛이 무덤 위에 내려앉아 있었죠. 당신도 봤나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컸어요.
혼잣말을 했습니다. 대답은 없었어요. 바람 소리만 들렸죠. 그날 이후 저는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한중록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처음에는 무엇을 써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붓을 들고 앉아 있었죠. 한참 뒤에 첫 문장을 썼어요. 이모년의 일을 기록한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 일을 다시 떠올려야 한다는 게 두려웠어요. 하지만 쓰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는 알아야 하니까요. 처음에는 사실만 적으려 했어요.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누가 무엇을 했는지요. 그런데 적다 보니 감정이 섞였습니다. 두려웠던 것도 적었고, 슬펐던 것도 적었어요. 후회하는 것도 적었죠. 글을 쓰는 동안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 없었어요. 붓을 놓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환갑이 넘은 나이에 이제 와서 우는 게 우스웠어요.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죠. 며칠을 쓰고 며칠을 멈췄습니다. 쓰다가 너무 힘들면 붓을 내려놓았어요. 그러고는 창밖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죠. 어느 날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어마마마 무엇을 쓰고 계십니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기록입니다. 무엇에 대한 기록입니까? 지나간 일들이요. 아들은 더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눈빛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아들은 알고 있었어요. 제가 무엇을 쓰고 있는지요. 다 쓰시면 보여주시겠습니까? 아들이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전하께 보이기 위한 글이 아닙니다. 그럼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누구를 위한 걸까요? 남편을 위한 걸까요? 아들을 위한 걸까요? 아니면 저 자신을 위한 걸까요? 그냥 남겨야 할 것 같아서요.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천천히 쓰십시오. 글을 쓰면서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많이 침묵했는지요. 제가 얼마나 많이 외면했는지요. 제가 얼마나 많이 도망쳤는지요. 그 모든 걸 글로 적으면서 저는 변명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변명하려 했지만 변명이 되지 않았어요. 나는 어머니였다. 아들을 지켜야 했다. 그렇게 썼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었어요. 나는 두려웠다. 모든 게 무서웠다. 그것도 썼습니다. 그게 더 솔직한 말이었죠. 어느 날 밤 친정 조카가 찾아왔어요. 제 글을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고모님, 저희 집안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친정 식구들이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제 글이 홍씨 집안을 위험하게 만들까 봐요. 걱정하지 마라. 저는 그렇게 말했어요. 사실만 적을 거다. 하지만 사실이 가장 위험한 거였죠. 글을 쓰면서 남편에 대해 많이 적었습니다. 남편의 병에 대해서요. 정신이 온전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이상한 행동을 했다고요. 그게 남편을 변호하는 걸까요? 아니면 비난하는 걸까요?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남편은 아팠습니다. 미친 게 아니라 아팠어요. 도움이 필요했죠. 그런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저도요. 그걸 적으면서 또 울었습니다. 환갑이 넘어서도 눈물이 마르지 않았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글은 점점 길어졌어요. 처음에는 몇 장이었는데 나중에는 책 한 권이 되었습니다. 다 쓰고 나서 처음부터 다시 읽어봤어요. 이상한 느낌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제 이야기인가 싶었어요. 남의 이야기 같기도 했죠. 그런데 분명 제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끝인가요? 혼잣말을 했어요. 끝이 아니었습니다. 쓰고 나서도 계속 생각났어요. 적지 못한 것들이요. 말하지 못한 것들이요. 어느 날 아들이 또 찾아왔습니다. 어마마마, 글을 다 쓰셨습니까? 다 쓴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읽어도 되겠습니까? 저는 망설였어요. 아들에게 이 글을 보여줘야 할까요? 어머니의 침묵을, 어머니의 선택을, 어머니의 후회를 보여줘야 할까요? 나중에요. 결국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죽고 나서 읽으십시오. 아들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왜 그러십니까? 지금은 아직 읽을 때가 아닌 것 같아서요.
사실은 두려웠습니다. 아들이 이 글을 읽고 저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실망할까요? 아니면 이해할까요? 모르겠어요. 글을 다 쓰고 나니 허전했습니다. 해야 할 일이 끝난 것 같았어요. 남은 건 뭘까요? 그냥 기다리는 것 뿐이었습니다. 언젠가 누군가 이 글을 읽을 거예요. 그리고 판단하겠죠. 제가 옳았는지 틀렸는지요.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말하고 싶었어요. 평생 침묵했으니까요. 이제는 말할 때가 된 것 같았습니다. 비록 늦었지만요. 어느 날 밤 남편의 무덤에 다시 갔습니다. 손에 글을 들고요. 다 썼어요. 당신 이야기를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용서하세요. 늦게라도 말했으니까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어요. 이미 말했으니까요. 비록 글로지만요.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말해야 했을까요? 지금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아요. 침묵보다는 낫다는 걸요. 이 글은 용서받기 위해 쓰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말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말했습니다. 이제 끝입니다. 붓을 놓는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가벼워진 것 같기도 하고 더 무거워진 것 같기도 했습니다. 말하고 나니 편해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죠. 예쁜 풍경이었어요. 그런데 볼 수가 없었습니다. 눈에는 다른 게 보였으니까요. 뒤주 앞에 서 있던 그날이 보였습니다. 아들이 울부짖던 모습도 보였고 남편이 들어가던 순간도 보였어요. 저는 그 모든 순간에 그저 서 있었죠. 아무것도 하지 않고요. 그때 말했더라면 혼잣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말했다고 달라졌을까요? 지금도 모르겠어요. 어쩌면 더 나빴을지도 모르죠. 아니면 조금 나았을까요? 모릅니다. 평생을 그 질문과 함께 살았어요. 답은 없었습니다. 아마 평생 없을 거예요. 글을 다 쓰고 나니 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지나갔어요. 아들은 왕으로서 바빴습니다.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을 돌보고 아버지를 기억했죠. 저는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잘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동시에 걱정도 됐습니다. 이 아이가 너무 애쓰는 것 같았거든요. 아버지를 닮지 않으려고, 아버지보다 나으려고요.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저는 알았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찾아왔어요. 오랜만이었습니다. 어마마마, 편히 앉으렴. 아들은 제 옆에 앉았습니다. 한참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같이 앉아 있었죠. 피곤해 보이는구나. 제가 말했어요. 괜찮습니다. 괜찮지 않아 보였습니다. 얼굴이 수척했고 눈빛이 지쳐 있었어요. 쉬어야 한다. 쉴 수 없습니다. 왜? 할 일이 많습니다. 아들은 그렇게 말했지만 다른 이유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쉬면 생각이 나니까요. 아버지가요. 전화, 제가 불렀습니다. 예, 어마마마, 용서하겠느냐? 무엇을요? 나를. 아들은 고개를 저었어요. 용서할 것이 없습니다. 있다. 너의 아버지를 지키지 못했다. 아들은 한참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말했어요. 어마마마께서는 저를 지키셨습니다. 그게 옳은 일이었을까? 옳고 그름을 제가 어찌 판단하겠습니까? 다만 어마마마께서 하실 수 있는 최선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최선이었을까요?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전하는 나를 원망하지 않느냐? 원망할 수 없습니다. 어마마마도 피해자이셨으니까요. 피해자,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저도 피해자였을까요? 아니면 방관자였을까요? 선택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마 셋 다였을 거예요. 미안하구나. 제가 말했어요. 아닙니다. 어마마마. 아들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충분히 고생하셨습니다.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 없었어요. 엄마, 아들이 말했어요. 전화가 아니라 그냥 아들로서요. 괜찮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아들은 60살도 못 채우고
세상을 떠났어요. 너무 일찍 갔습니다. 아버지 곁에 묻혔죠. 장례를 치르는 날 저는 두 개의 무덤 앞에 섰습니다. 남편의 무덤과 아들의 무덤이요. 이제 다 끝났구나. 혼잣말을 했어요. 정말 끝이었습니다. 남편도 갔고 아들도 갔어요. 저만 남았죠. 왜 저만 이렇게 오래 사는 걸까요?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늙은 얼굴이 보였어요. 주름투성이었고 머리는 새하였죠. 이 사람이 나인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15살에 이 집에 들어온 그 아이가 이렇게 늙었어요. 평생을 이 집에서 살았죠. 후회가 될까요? 모르겠어요. 다시 돌아간다면 다르게 할 수 있을까요? 남편을 구할 수 있을까요? 아들을 더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요? 아마 똑같이 했을 거예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으니까요. 어느 날 밤 꿈을 꿨습니다. 남편이 나왔어요. 젊은 모습이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얼굴이었죠. 오래 기다렸소. 남편이 말했어요. 미안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당신 잘못이 아니요. 그럼 누구 잘못인가요? 아무도 잘못하지 않았소. 그냥 그렇게 된 것이오.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그냥 그렇게 된 것. 그 말이 맞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정말 끝입니다. 이 글을 읽는 사람이 있을까요? 있다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 여자는 비겁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저 여자는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어느 쪽이든 상관없습니다. 저는 그냥 말하고 싶었어요. 평생 침묵했으니까요. 이제는 말합니다. 저는 해경궁 홍씨입니다. 왕의 며느리였고 미친 사람의 아내였고 왕의 어머니였어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저는 그냥 사람이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았고 강하지도 않았고 지혜롭지도 않았어요. 그냥 살아남으려 했을 뿐입니다. 이 선택이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전부는 아니었어요. 그것만큼은 확실합니다. 마지막으로 묻고 싶습니다. 참고 산 세월이 정말 미덕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비겁함이었을까요?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압니다. 이제는 말했다는 것, 침묵을 끝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것 같아요. 이 이야기가 누군가의 인생과 닮아 있다면 그건 우연은 아닐 겁니다. 여러분도 평생 말하지 못한 선택이 있나요? 댓글로 나눠주시면 함께 듣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더 필요하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